유교적 근대성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기정진 선생의 위정척사나 또 최재우의 동학론, 이것들은 그 근대성과 관련해서 어떻게 이해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나라가 위기에 처하는 상황에서 다산 정약용은 강진에서 유배 생활을 하면서 성리학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그래서 그 성리학의 리에 상제를 붙여보기도 하고 하면서 자기 논리를 구축하지요. 그리고 우리의 성리학이 그 리 중심의 어떤 원리라고 할 수 있는데, 기독교도들은 또 야훼와 기독교의 원리와 그게 유사성이 많다는 것을 발견해요. 그래서 마테오 리치가 천주실이라고 성경책을 번역하면서 리와 하느님을 굉장히 많이 연관시켜서 설명을 하고, 그런 영향 탓인지 몰라도 성호 이익의 수많은 제자들이 주로 정약용 집안의 그 가문들이죠. 많이 그 천주실이나 칠극이라는 책을 가지고 우리처럼 스터디도 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중국에 가서 세례를 바뀌어오고, 또 어떤 이는 중국 가서 신부 사제가 되어서 돌아와요.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우리 일부 사람은, 그게 서학이지만 그런 외부적인 것을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했고, 그런 기운 속에서 기정진 선생은 위정척사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지만, 저는 그 위정척사라는 용어가 마음에 들지 않아요. 위정이 뭐 바른 정치고 척사가 사악한 것을 물리친다고는 하지만, 나는 노사 기정진이나 화서 이항로는 그냥 정통 유학자다, 마지막 조선을 빛낸 정통 유학자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기 논리를 500년 역사가 무너지는 과정에서 성리학을 붙들고 끝까지 실험한 분이 나는 기정진 선생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한편 경주의 남인의 굉장한 학자 아들인 최재우는 아버지한테 늦둥이로 태어나서 공부를, 성리학을, 퇴계학을 제대로 배워요. 하지만은 관리로 나갈 수도 없고 세상에 나갈 수가 없으니 10년 동안 떠돌아다니면서 태평천국의 난도 듣고, 또 서학이 유행하는 지역 가서 공부도 배우면서 자기 논리를 만들어내요. 최재우는 정통 유학자가 아니죠. 그래서 대중 유학자로, 대중들이 정말 좋아할 수 있는 유교적 논리는 없을까 하고 만든 게 저는 동학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동학의 논리를 이 호남에 전봉준, 손아중, 김계남 이런 사람들이 받아들여서 이 호남의 정신적 토양으로 분출을 해서 시대를 혁명적 기운으로 신분 제도를, 의식 구조를 이제 다 바꾸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어쨌든 기정진이나 최재우는 유학적인 맥락에서 19세기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분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시군요. 아까 이제 노사 선생의 그 위정척사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보신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위정척사에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라는 데 저는 좀 초점을 맞추고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그때 당시 위정척사라고 하는 것은 그 19세기 구한말의 상황을 생각하면 누구라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고 당연히 해야 되고 그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은 좀 안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저는요. 그러니까 개화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도 분명히 있고 또 필요했겠지만 그때 당시에 우리의 어떤 정치적인 상황을 생각해 보면 네, 청나라가 있었죠. 그리고 일본이 있었고 그다음에 끊임없이 또 밀려 들어오는 서유럽과 또 미국의 그런 침략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것 그동안 우리의 어떤 터전이 되어 왔던 것들이 무너진다고 생각했을 때 당연히 침략해 들어오는 것들은 뭔가 사또인 것일 수밖에 없고 그런 것들을 배척해야지 우리가 우리 것을 지킬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은 단순한 자민족 중심주의다라고 볼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분명히 필요한 그 생각이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위정척사 자체가 문제가 있고 한계가 있다기보다는 그 위정척사가 어떤 문맥에서 그런 정신이 나왔는지 왜 그런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었는지 동기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은 위정척사도 노사 화서만 있는 게 아니고 간제, 연제학파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위정척사론을 직접 뭐 말씀하셨고 해서 위정척사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이 노론의 기득권 혹은 안동김 씨의 기득권을 옹호하기 위해서 노력한 이 간제 전우나 연제 송병상 같은 사람이 또 이건 천하의 나쁜 놈이 이양로다라고 말하는 이런 측면에서 거기에서도 또 어떤 사람은 더 척사로 이건 이단으로 몰아버리는 이런 측면까지 보이는데 우리는 그들을 다 하나로 뭉쳐서 위정척사파로 하는 게 고루한 국수주의자, 보수주의자로 기정진 선생을 만든 게 제 마음으로는 안타까운 거죠. 실제로 그 조선은 양명학이나 그 밖에 이런 노론, 소론 그리고 호락, 논쟁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주 미세한 것들을 가지고 공격을 하고 상대를 이단이나 적으로 만드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았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이 이 위정척사파 안에서도 벌어지고 있는데 이분도 위정척사고 저분도 위정척사면 그들 구분은 또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노사 선생이나 화사 선생 밑에서는 무수히 많은 또 의병들이 나오잖아요. 김평묵, 유인석, 그리고 이런 사람, 최익현이 나오고, 유인석 아래서 공부했던 그 학문적 계보에서 이제 안중근이나 김구도 공부를 배웠다는 기록들이 다 있어요. 기정진 선생은 직접 의병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향촌 방어책 뭐 이런 것들을 그 상황인지라 많이 적어 놓으셨는데 그 아래서 그 자손인 기우만 선생이나 기사면 선생이 나왔고 그리고 기사면 선생한테 배운 사람이 송진우 씨예요. 뭔가 이런 식으로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그런 맥락들을 지켜보고 있었고 특히 기정진 선생을 병인소를 쓸 때 강화학파, 양명학으로는 강화학파 이시원이라는 분은 프랑스에 망신당하는 모습을 보고 자결을 했거든요. 자손인 이건창은 직접 기정진 선생을 찾아뵙고 이야기를 듣고 가고 또 매천 황현도 먼 길을 찾아와서 기정진 선생을 뵙고 가고 이래요. 근데 이런 분이 위정척사라는 이 언어적 이미지에 갇혀서 거의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위정척사지만 오히려 이 다산 정약용의 어떤 경세육표의 정신에서 이어져오는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수여하고 있어서 어쩌면 실학자라고 해도 될 수 있는
거기에다가 의를 실천하는 실천적 운동가로서 쳐야 될 점도 많이 있는데 우리는 기정진 선생의 그런 점을 위정척사라는 이 한마디로 너무 많이 가둬놓고 있다는 거죠. 약간 선생님께서는 이제 위정척사 그러면 좀 이렇게 협소한 개념으로 좀 이제 보시면서 이게 너무 위정척사라고 하는 그런 개념에 가두는 것이 아니냐 이제 안타까워 하시는데요. 저는 조금 한 발 더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위정척사 자체가 시대에 뒤떨어진 고루한 그런 어떤 보수주의자들의 고집이다. 이렇게 볼 것이 아니고 그때 당시에 위정척사 정신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회적인 시대적인 문맥을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저 어린 시절 얘기를 하면요. 교과서에서 이제 위정척사파 해서 면암 최익현 선생 그리고 화서 이양로 선생님, 그리고 이제 노사 기정진 선생 이렇게 거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분들의 위정척사에 대해서 선생님께서 설명하실 때나 또 교과서에서 쓰여진 논조가 정말 좀 세상 돌아가는 거 모르고 앞뒤 꽉 막힌 분들의 어떤 고집으로 이렇게 이제 이해하도록 유도되는 측면들이 좀 많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좀 우스갯소리입니다만 저희 사촌 언니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이제 6대 종손이신 거죠. 근데 그 사촌 언니도 그런 국사 시간에 그런 얘기가 나오면 좀 뭔가 떳떳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를 이제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교육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너무 서구 중심의 근대주의적 관점에서 우리 자신을 봤다. 오리엔탈리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작용됐다. 이제 그런 결과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점에서 그 시대에 필요한 것이었다면 그것이 위정척사가 되었든 아니었든 그 자체를 문제를 삼을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죠. 오히려 그것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좀 더 분명하게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 그 기정진 선생님의 그 학문 태도 저는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분은 노론 기호학파 계열에 속했잖아요. 기대성 선생님 자손이니까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하지만 그 당대 노론에서 가장 큰 이 두 갈래가 소론하고 노론하고 갈라졌고 노론에서 다시 갈라지는 게 호론 계열과 낙론 계열이에요. 호론 계열은 인물성 이론, 낙론 계열은 호론은 충청도 송시열 집안 쪽이고 낙론은 뭐 낙산이라고 해서 이 서울 동대문 쪽에 서울 사람에서 낙론 계열이라고 하는데 낙론 쪽은 조금 더 지금으로 말하면 외국 문물을 더 많이 먹은 그런 까닭이겠죠. 어쨌든 낙론 계열은 인물성 동론, 그러니까 인간과 사물의 본성이 같다예요. 근데 호론 쪽에서 이제 강경파로 이제 나중에 그건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동론만 이야기한다면은 남인도 그렇고 개혁적인 북학파도 그렇고 노론의 벽파도 그렇고 이들은 다 동론 쪽의 인간과 사물의 본성은 같다예요. 근데 이것이 무서워지는 것은 인간이 조선과 중국이고 나머지 오랑캐는 사물은 동물은 다 타자화시키는 거예요. 이론이 되면은 이게 이제 어마어마한 논리가 되는 거고 오랑캐를 그래서 청나라도 인간으로 취급을 하면 북학파가 연행록을 쓰고 거기에서 문물을 배워와서 세상을 제대로 보자고 하고 백인도 흑인도 다 인간이다가 나올 수 있는 건데 이론으로 가면은 중화만 남는 거예요. 중국하고 한국 그것도 명나라는 사라져 버렸죠. 세상에 오직 유일하게 남은 조선만 인간이고 나머지는 다 오랑캐이고 벌레인 그런 세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기정진 선생은 그게 불만이었던 거죠. 그런 논리 전혀 생산적이지 못하다. 그래서 이제 한 단계, 두 단계 뛰어넘어서 이일분수로 그게 퇴계면 어떻고 퇴계를 더 넘어서 모든 만물 속에 이일분수 리의 씨앗이 담겨 있다라고 말하는 지점까지 나아가 버리는 거예요. 조선시대를 망하게 만든 것은 조선의 민중들을 도탄에 빠지게 한 것은 그런 소수 엘리트 성리학자들의 공허한 관념 노름이다.
이런 식으로 좀 얘기되는 측면도 좀 있지 않나 싶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성리학 논쟁이 조선 사회를 망하게 만든 건지 아니면 성리학이라고 하는 것을 수단으로 삼은 그것을 내세워서 알고 보면 결국은 권력투쟁에 불과한 그 어떤 것이 조선 사회를 망하게 한 건지 그 부분을 분명히 좀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죠.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리가 앞서냐 기가 앞서냐, 기발이냐 리발이냐. 율곡은 기발을 강조하고 퇴계는 리발을 강조하죠. 기정진 선생은 모든 걸 리로 이일분수로 설명하려고 해요. 모든 중요한 것은 그거 같아요. 네. 토론이 살아있을 때는 그 사회가 건강해요. 네. 근데 이 호론 계열과 노론 시파 혹은 안동김씨에 이르면서 더 이상 토론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중화라는 문제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 중화라는 것은 뭐 중국을 숭배하자, 지금 뭐 미국을 우리 숭배하는 사람도 많듯이 그렇다는 것도 있지만은 요순 이래로 이어져 왔던 어떤 중국 유교의 이생 사회를 숭배하자, 바른 세상을 만들자, 이런 정신이었거든요. 그게 율곡과 그 이후까지도 계속해서. 네, 하지만 선생님 중화 사상이라는 게 기원을 보면 결국은 중국의 어떤 자민족 중심적인 그런 사상인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성리학자들은 당연히 자신들의 철학적인 기원이잖아요. 이제 기원으로서의 중국, 사상적 종주국으로서의 중국에 대해서 굉장한 친화감이라든가 뭐 그런 부분들을 갖는 것이 좀 자연스러웠을 거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 중국을 무너뜨린 청나라와 같은 이민족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 반응을 좀 갖기 쉬웠을 거고, 또 청나라가 또 우리나라에 또 병자호란도 일으켰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는 좀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게, 뭐 논문을 이렇게 찾아서 읽다 보니까 노사 기정진 선생 그 저서에도 이렇게 살펴보면 굉장히 중화라고 하는 한계에 갇혀 있다, 그런 어떤 한계를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랬을 때 그 중화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어떤 본질을 갖고 있는지, 과연 중화라는 것이 우리 조선과 조선의 임금도 아니고 사라져버린 명나라, 꼭 한족의 나라와 그 한족의 황제에 대한 어떤 그리움을 갖고 있다는 것인지, 이제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제가 잘 알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중화라는 것이 이 중국 자민족 중심주의로 지금 나가고, 우리 자신이나 미국이나 수많은 나라들이 중국의 현대적인 모습으로도 굉장히 반발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인데요. 조선 초기나 이랬을 때 중화는 대의명분과 관련되고, 요순 시대를 다시 만들자, 세상답게 바로 만들자, 이런 쪽의 원리에 훨씬 더 가까웠어요. 네. 그런데 이제 명나라가 망해버리면서, 자기가 망하면서까지 우리나라를 도와준 명나라가 망하면서 한국의 조선의 지식인들은 극심한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이 남한산성에서 김상헌 계열은 끝까지 싸우자, 싸울 만한 여력도 없는데 그렇게 말했고, 양명학을 받아들였던 최명길은 아니다, 현실을 보자, 이렇게 나가는데, 결국에 김상헌 이후로 계속해서 김상헌 계열의 사람들이 안동김씨인데 그 주축 멤버로서 영종조 시대를 다 거치고 19세기를 장악한다는 거죠. 길게 250년 동안 김상헌 이래 이런 이 중화의 잘못된 논리, 토론을 못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이율배반적이고 정신분열증적이냐면은, 조선 모든 백성들은 반청이에요. 반청은 지금의 미군정이나 군사정권에서 반공과 똑같은 거예요. 반청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면 이단이고 역적이 되는 그런 판을 깔아놨어요. 이런 상황에서 토론이 부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박세당 같은 사람은 그건
주자가 남송이라고 해서 그 뭐 지역 양자강 이남으로 쫓겨나서 옛날 우리 국토 찾아내고 그리고 끝내 우리 송나라가 이길 것이다라고 해서 만든 것이 화이론인데 그것에 송시열이나 이런 사람들이 빠져들고 그것을 규범화 시켜가지고 겉으로는 반청하면서 청나라 가서 책봉 받고 오고 조공 바치는 이런 정신분열증적인 행동을 하게 되고 심지어는 송시열을 사약받아서 죽게 한 숙종이 송시열은 유언으로 공자묘를 내 고향에다가 세워줘라. 네. 이런 정도로 주자주의자예요. 주자 원리주의자고. 네. 원리주의자죠. 그렇죠. 네. 그리고 숙종이 그걸 듣고 송시열에게 미안했던지 창덕궁 뒷뜰에 대보단을 만들어요. 대보단은 명나라 황제들한테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숙종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위대한 영조나 정조 임금도 네. 정약용 데리고 가서 거기에서 중화에 어긋나는 사람은 다 사람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대보단의 제사를 지내는 그런 어떤 18세기라는 것도 사실은 그런 정신분열 초기 증상을 앓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안동 김씨가 이제 자기 논리를 만드는 것은 그러면은 송시열의 원리대로 대보단의 원리대로 한다면은 우리가 가장 숭상할 것은 명나라 황제 주군왕제고 요순 임금이고 주자라면은 지금 우리 임금은 허수아비다. 그래서 실제로 세도 정치를 하고 허수아비를 철종까지 계속 앉히잖아요. 그래서 안동 김씨 흉내는 또 여흥민 씨가 나라를 망치고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실제로 안동 김씨는 인왕산 밑에 청풍계를 만들어 놓고 반청과 자기 어떤 이념에 맞는 사람만 자리를 주고 하는 뭐 이런 최악의 이 탐욕을 부리게 되는 이제 중화가 나쁘다는 것은 토론이 사라진 그리고 명나라가 망한 뒤에 벌어진 중화든지 화이론이든지 뭐 성리학이든지 그것들이 토론할 때는 건강했는데 토론도 못하고 이 소론이라든지 양명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사악한 적이다라고 몰아버렸을 때 그 나라는 건강함을 잃게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그 선생님 제가 한 가지 좀 의아스러웠던 점이 있는데 이제 그 구한말의 노사 선생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당신의 이제 선조이신 고봉 기대승 선생과 어떤 그 혈통적으로나 또 학문적인 어떤 계보라고 볼 수 있는데 약간 의아스러운 부분이 그렇다면 이제 주기설에 입각해서 뭔가 생각을 펼쳐 나가실 줄 알았는데 어떻게 보면 방향을 완전히 이게 전환을 시켜서 그렇죠. 퇴계 이황의 어떤 주리론을 넘어서서 더 극단적으로 이제 유리론으로 이제 그 전환을 하신 거거든요. 말하자면 노사 선생께서 그렇게 자신의 어떤 학문적인 혈통적인 계보까지 거스르면서까지 주리론을 주창하셨어야만 했던 그런 어떤 필연적인 이유 같은 게 있었을까요? 변쌤도 박사과정을 하셨고 다 그러겠지만은 학문을 하다 보면은 지도교수의 학문을 넘어서서 어떤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는 게 올바른 거라고 봐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도교수를 무조건 옹호하고 거기에 영향받아서 이런 논문을 썼다라고 나가야지 지도교수가 형편없다라고 말하면 큰일 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선생님도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기정진 선생이야말로 정말 올바른 방향성을 찾은 거예요. 기대승 선생님이 그랬을 때 존경하는 퇴계 선생이 나하고 생각이 다르면 끝까지 이건 해석의 문제인데 잘못된 거라고 지적을 하면서 자기 이야기를 해나갔던 거예요. 또 율곡은 퇴계가 아무리 훌륭해도 이건 선생님 말씀이 맞는 게 아니고 여기 선생님보다 조금 못하지만 기대승 선생님 말씀이 더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에서 친구가 우계가 아니야 그건 네가 잘못한 거야 퇴계 쪽이 더 맞는 거야 라고 토론을 벌였듯이 기정진 선생은 300년 후지만은 아무리 기호학파고 뭐고 좋지만은 이런 판에 노론의 기득권을 지키는 그런 것보다 정말로 성리학의 발전, 나라를 위한 발전을 할 수 있는 틀이 뭐냐. 그런 것들을 오히려 누구 문화에서 배우지 않고 스스로 독학으로 깨쳐서 그런 이일분수의 원리를 찾아낸 것으로서 그 스스로 변화에 대응하면서 어떤 그 시대에 맞는 개혁적 요소를 성리학의 세계관으로 말하자면 그걸 찾아낸 것이지 그게 무슨 조상을 배반하고 다른 것 쪽으로 나갔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봐요. 물론이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선생님, 그 노사 선생의 또 위대한 한 측면이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저는 이제 제가 성리학에 대해서 뭐 깊이 공부가 돼 있지 않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은 있어요. 유리론을 펼치셨는데 그 유리론의 그 리의 개념이 퇴계 유황 선생의 그 주리론의 그 리의 개념과 정말 유사한 것인가? 혹시 다른 것은 아닐지,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저는 좀 정리가 좀 잘 안 돼 있는데, 그 유리론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하나의 기원을 강조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어떤 세부적인 디테일들, 또 특수한 것들, 현상적인 것들, 우연히 일어나는 어떤 역사적인 특수한 것들, 이런 것들을 뛰어넘는 궁극적인 근원 한 가지를 강조했을 때 그것이 현실의 어떤 무질서나 또 현실의 어떤 모순 이런 것들을 극복해 나가는데 굉장히 그 유효한 그런 철학적인 기반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노사 선생님이 갑자기 유리론 이런 걸 좀 펼치지 않으셨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노사 선생님은 제가 그걸 다 말할 그런 정도의 깜냥은 못 되지만은 시대적 상황, 병인 양요가 일어나는 그런 상황까지 지켜보시면서 우리 시대에 맞는 성리학적 대책이 뭐냐, 그리고 백성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인심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제 이런 것들을 찾아낸 거예요. 그걸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수년한 원리인 리가 필요했던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자. 기 속에 리가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사물 속에 인간 오랑캐 다 리를 가지고 있고 그 리가 작동하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그런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